앞자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자리 많이 주겠습니다. 그 선거 투표 날이 내일 모레인데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가지요. 네. 잘해야 될 텐데. 이미 뭐 사전 투표 안 했어요. 하신 분도 있으시고 당일날 할 걸로 또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무슨 일이라도 하고 난 뒤에 후회는 안 해야 되거든요. 후회는 안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를 찍느냐 어느 당에 찍느냐 전부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지만 또 그래도 먼 장래를 보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투표한 후에 후회는 안 하는 그런 투표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늘 그 강의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 커피 애호국이 국민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세계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커피 애호 국민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커피 하루 한 잔 조금 안 마시는 분이 거의 없지 싶은데 오늘은 그 커피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실 겁니다. 이홍창 경북과학대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지금 원리팀에 속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하시다가 중간에 조금 쉬었다가 그래 또 진행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홍창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이 회장님 컴퓨터 한 잔씩 하셨습니까? 네. 식사하고 날 때 우리나라가 커피가 이 집이 너무 좋아요. 식당 가는 데마다 공짜로 전부 다 주거든요. 안 나온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500원씩 넣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만 전부 무료로 제공입니다. 이게 믹스 커피라고 해. 우리나라 사람들 기호에 맞춰가지고 커피하고 프리마하고 설탕을 적당하게 섞어가 봉지에 나왔는데 동서식품에서 나왔는데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해 발명품이라. 우리나라가 발명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막 수출이 무지하게 되고 외국에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조금 고급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그거는 식물 커피다 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나름대로 또 좋은 일이 원두를 갈아가지고 먹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러는데 오늘 대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커피 해가지고 자 그럼 커피가 어디서 제일 처음에 나왔는지 원산지를 아시죠? 그거 다 쓰라시죠? 잘 모르겠습니까? 커피가 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대충 시나이 반도가 있고 소말리아 반도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러 개 되는데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6대주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딥니까? 아시아가 제일 큽니다. 두 번째가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 북미고 이래 되는데 이 아프리카 요쯤에 적도가 지나갑니다. 적도가 지나가는데 에티오피아 가는 나라가 원래 커피의 원산지예요. 여기 어디쯤 있나 하면 요대쯤 여기 달려 있습니다. 조금 위에 달려 있습니다. 요 옆으로 여기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고 요 밑에 요리 아프리카 요 적도까지 보면 케냐입니다. 뭐 이렇게 여 남아공화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마다가스카르 섬이 있고 대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시나이 반도고 여기 홍해입니다. 홍해. 모세가 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유럽이고. 이렇게 되는데 요 뭡니까?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원산지다. 근데 에티오피아 중에서도 카파 지방이라고, 카파 지방에서 콜드라는 친구가 목동이 발명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발견을 했어요. 이 목동이 염소를 밀기는 목동인데 염소를 데리고 묵죽이를 돌아다니다 보였겠네요. 염소가 이거 커피 나무를 막 뜯어먹고는 상당히 막 활기가 있게 화끈거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지도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걸 느껴가지고 최초로 먹은 사람이 바로 그 콜드라는 목도인데 이 커피나무 상록수입니다. 계속 푸는데 요게 커피 콩이 달려요. 커피 열매가 이거만 빨갛게 돼요. 그리고 까면은 안에서 콩이 나오는데 커피콩 그걸 원두라 그러잖아요. 그죠? 원두 많이 보셨죠? 네. 요래 되는데요. 보리살처럼 가운데 약간 홈이 들어가 있는 요런 거래요. 이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는 꺼내 가지고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걸 볶아야 돼. 솥에다. 단 솥에다 볶을 때 막 요즘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원주민들이라든지 세 갖고 해서 이걸 막 밀어 가지고는 볶아 가지고는 그 다음에 왜 합니까? 이걸 빻아야 돼. 갈아야 돼. 그러니까 나온 게 커피 가루입니다. 시중에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가 원산지다. 아디스 아바바가 수도고 땅은 우리나라보다 한 2배 가까이 더 넓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인구는 한 7천만쯤 되는 에티오피아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게요. 6.25 사변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엔군으로 먼저 군인을 보내주고 이런 수가 깊은 나라고. 근데 에티오피아를 기억하다 그러면 그죠? 세계적으로 재미나는 게 비킬라 아베베 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아베베가 비킬라 아베베입니다. 이 친구가 42년에 나가지고 73년에 죽었습니다. 1900입니다. 1942년에 73년에 일찍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는데 이 친구가 세계적으로 이 에티오피아를 온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친구라. 이 마라톤 선수입니다. 마라톤 선수인데 재미나는 게 60년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뛰어가지고 1등했어요. 그런 예가 없는 게 예가. 그때만 해도 이제 좋은 운동화 조깅화 이런 거 기가 막히게 다 과학적으로 구성해가 있는 이런 좋은 신을 몇십만짜리 신고 뛰어도 되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 아베베는 원래 뭐였노 가마 왕궁의 건임형이었어요. 상사쯤 되는 그런 직업 군인이었는데 맨날 저거 고향에서 20m가 넘는 땅을 갖다가 뛰다니고 또 걸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발바닥이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발바닥이 구동설이 찔찔 쪄가지고 막 아무리 어제가 가시거든 못 붙어도 밟아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 데 있는 편인데 이 친구도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선수로 선발이 돼가지고 다른 아디스 신발 회사에서 준탁했는데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로마에 갔는데 맨발을 뛰어가지고 1등했었어. 그러다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 그래서 맨발의 황제다 하고 나라에서도 난리가 가자마자 막 중위로 밑에 3사 계급에 들어가 중위로 장교로 승격시켜줘가지고 난리 났는데 이게 더 재밌는 게 64년도에 도쿄 올림픽에 나와가 또 1등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요. 마라톤을 갖다가 재패 2번 연달아 8년 만입니다. 그죠? 8년 아닙니까? 재패한 기록이 없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친구. 이 친구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가 더 유명해졌다. 이런 거 커피 원산지를 이야기하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구가 주최했던 마라톤이다 했죠, 그죠? 보셨죠? 네. 요새 마라톤 어디가 다 재패합니까? 전부 요 안에 케냐하고 에티오피아라요. 어제도 우승했는데 남자는
케냐 출신이고 여자는 1등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 그럼 요건방해가 그죠? 고원지대이면서 기후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체질적으로 마라톤 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들이 보스턴 세계에서 제일 근위 있는 마라톤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 한 130년쯤 됐는데 그죠? 1889년부터 시작했는 거예요. 그 대회 쭉 했는 걸 여러분들이 요새 뭐 휴대폰에 다 나옵니다. 현대해변을 한번 보면요. 소다님이 할 때는 이 나라들이 상당히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뒤처져가지고 그런 운동을 체계적으로 못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체계적으로 했어요. 지금 보면은 전부 우승하는 게 케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주름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라톤은 아주 한국으로 돼 있어요. 그래 어제도 보니까 케냐 선수가 1등했는데 상금을 무려 2억 줍니다. 2억.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마라톤 하는 게 복권 타는 게 복권 타는 거. 어릴 때부터 마찬가지고 이거 한 번 해버리면 지금 평생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2억 정도는 별로 안 큰 돈인데 그죠? 이쯤 가면 이거는 난리 나는 거예요. 깨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가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라톤 이야기라서 잠깐 엮기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마라톤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마라톤을 올림픽에서 제패한 사람이 제일 처음에 누굽니까? 그렇지. 36년도 1936년도北京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양정고보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이때는 누구 대표입니까? 일본 대표입니다. 일본 국기 일장기를 달고 우승했는 게 처음이래요. 이때 2시간 29분 19초인가 이랬는 게 세계 신기록. 요즘 얼마 된지 압니까? 2시간 5분 6분 7분 어떤 7분 되네 우승했는 게. 그만큼 기록이 줄었어. 지금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 2시간 대 100을 끊느냐 마느냐 그거 와 있어요. 2시간 100을 누가 얻느냐. 대단한 기록이 되죠. 그 송기재 선수가 우승했을 때 3등도 남성용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했습니다. 1등, 3등 다 했어요. 그건 다 일본 노래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슬픈 일입니다. 그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고 1등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라톤 황영조. 황영조가 92년도에 했어요. 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대단한 영웅칭을 갖습니다. 그죠? 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 서울 올림픽 하고 나면 그 다음 올림픽 92년도에 마라톤을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보스턴 마라톤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미국에 있는 보스턴 항구가 미국이 독립할 무렵에 최초의 항구였어요. 미국 땅에서 항구라고는 미국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플로리다 반도이고 멕시코가 있고 미국이 이래 있는데 이주편에 항구 유럽에서 막 가는데 항구가 보통이 딱 처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문이로. 그래서 이게 독립전쟁의 시효가 됩니다. 그 영국에서 미국이 원래 영국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왕궁의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식민지에다가 자꾸 새로운 세금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씩 없던 세금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1765년에 조지 3세인가 인마가 이 미국에다가 인지세 하는 걸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만드는 법 여러 가지 우리 인지세 대라가 알죠? 인지 붙인다 하는 거죠. 그 세금으로 그걸 새로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 식민지에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스턴에 독립전쟁이 일어난 기초가 된 게 보스턴 항에 동인도 회사라는 국가기관 회사가 여기 와가지고는 차를 무슨 홍차 이런 차를 전부 수거해가 가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치기는. 그래 무역선 배에다가 딱 실어놨는데 어떤 인디안 복장을 입었는 청년 두이가 밤에 와가 그걸 260뭉티가 되는 딱 말라가지고 싸한 제품을 바다에 다 빠져버렸어요. 이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이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모먼트, 계기가 됩니다. 그래 영국이 화다 뒤집어졌어. 이 영세기 식민지 놈들이 한국상을 했다 이래가지고 보스턴 항구를 폐쇄합니다. 일체 모든 게 못 들어. 그래 우리가 집을 들어가는데 대문 장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러고는 범인 안 잡아오면 다 문체를 안 열어줘 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13개 주가 있었어요. 13개 주. 지금 미국이 몇 주입니까? 50개 주입니다. 50개 주. 그 미국 국기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이쪽 편에는 현재 주 있는 별을 다 그려놨어요. 별이 5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흰줄, 빨간 줄, 흰줄, 빨간 줄 13줄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13개 줄을 했다고 그래가 만들어진 이 순족입니다. 그죠? 순족인데 그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할래? 할게 미국 영국한테 범인 빨리 잡아가지고 우리가 빌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쪽도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는 당하기만 하겠노 붙자 이래 된 쪽도 영국가 붙자 이래.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1776년입니까? 예, 1776년이 그 7년 동안 81년에 끝나는데 전쟁이 영국이 지는 거예요. 그 유럽 전 나라들이 영국이 하도 온데쟁이 식민지도 많이 와가지고 그래 밀착해가지고 네덜란드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제 전부 뭐 방해놓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깁니다. 83년도에 강화도 파리에서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독립 인정한다. 미국은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87년에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89년에 대통령 선거를 처음 합니다. 89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립전쟁 당시에 뭘 해도 총사령관을 맡았던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732년생인데 99년에 병사합니다. 1799년에 그래 딱 제선하고 18석 그러니까 이 보스턴 마라톤이에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88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마다 열리는데 우리나라가 있죠. 해방된 뒤에 47년에 서윤복이라는 사람이 가서 1등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서윤복. 이 사람들이 그죠. 그 당시에 한이 젖는 게 태극기 달고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 그전에 이거 일장이라고 했더니 그런데 태극기 달고 처음 서윤복. 그게 50년에 함기호이라는 사람이 또 1등을 합니다. 보스턴에서. 그리고 한참 없다가 2001년에 누군지 아십니까? 이봉주 많이 데리고왔죠. 그 친구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하고는 이런 인연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면서 아베베 이야기하는데 마라톤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명칭을 조금 좀 이 명칭을 커피를 갖다가 어디서 여기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건너가기를 이쪽으로 이슬람 영역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해가지고 이 유럽 쪽에서는 전부 다 카파, 카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미국하고 영국만은 이렇게 커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말에 조선말 때 고종 때 처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로 처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시커먼 국물 가루에다가 떠신물 부어가고 시커먼 국물을 갖다가
양탕국이라 했어요. 양탕국. 서양 사람이 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조금 비슷하게 발음한다고 가베 혹은 가비 이렇게 우리나라 처음에는 그렇게 불렀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부를 사람이 없이 그지. 그냥 다 커피로 뭐 전 세계가 통용되는 그런 실제인데 처음에는 그랬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커피가 어디서 생산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적도를 염도하여 중심을 해가 아니위 25도 여기 아니 25도 쓰는 상에 커피가 다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구를 뺑 돌면서 의미를 갖다가 커피 벨트를 커피 벨트 그럼 이 세계에서 이제 커피가 제일 우수하고 양이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디냐? 브라질. 여기 가다 보면 남미에 그죠? 남미 여기 있잖아요. 남미 이렇게 있는데 브라질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 적도 지나갑니다. 브라질이 최고로 많은 생산량을 내고 있어요. 커피가 양으로.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그죠? 참고로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땅이 몇 째 넓은지 아십니까? 브라질. 5번째로 이 국토 넓이가 제일 넓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러시아죠. 2번째가 되겠습니다. 카나다입니다. 카나다는 본토는 미국보다 적은데 위에 섬이 많아요. 코리아 섬이라든지 베킨 섬이라든지 섬들이 많아가지고 국토가 넓고 3번째가 미국입니다. 4번째가 중국입니다. 5번째가 브라질입니다. 이 브라질이요 호주보다 넓다는 얘기예요. 호주는 대양 주 아닙니까? 하나의 주인데 이거보다도 넓다는 얘기예요. 6번째가 대양주입니다. 7번째가 인도고 8번째가 아르헨티나 9번째가 중남미 요거는 좀 그리고 10번째가 이거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인데 대충 나라들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재미나는 건 어디죠? 우리나라가 땅 넓이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땅 넓이 얼마입니까? 22만 평방제곱킬로미터. 국민학교 다 배웠어요. 22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면 러시아는 얼마 정도? 1700.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 정도? 한 90배, 그죠? 이런 식으로 넓은다. 참고로 아시죠? 그리고 카나다, 미국, 중국 그죠? 거의 1000에 가까운 900, 한 90, 요러 조금 짤막하게 차이 안 나요. 중국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크다 하면 뭘 이야기하는 대만이 우리끼리다 인마 그거 잡아야 하면 그거보다 넓어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다투는데 그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 전부 한 50배 우리나라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22만 평방제곱킬로미터인데 남한하고 북한은 어디가 넓은 것 같습니까? 북한이 조금 더 넓습니다. 11만 뭐 얼마 되고 우리 남한은 한 9만 밖에 안 돼요. 9만하고 뒤에 좀 북한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한반도 하나 자체가 미국의 주 하나보다 적은 데도 있어요. 주가 50이 되면 텍사스 주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남한 요거는 뭐 비교도 안 되죠. 참고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브라질이 제일 좋은 양의 커피를 생활하고 2번째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위치 좋습니다. 17도선이 지나가는데 그게 2번째 양이 많고 3번째가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도 맨 남미에 브라질 바로에 있는데 수도를 보고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베트남 저도 많이 갔다 오셨죠? 네. 베트남 가서 커피 살 때 뭐 원숭이 똥커피, 고양이 똥커피 타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게 유명한 게 원숭이나 들고양이들이 그죠? 빨간 열면 커피 원두를 따먹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똥 그 자체가 똥에 쑥게 나오는 거예요. 구멍을 채취해가지고 이가 숙성되었다. 속에서 이런 동안 커피가 맛이 더 좋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걸 이야기 듣고 사오시는 사 맛이 돈 벌어 본 사람들 수업들이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까지가 세계가 3대 커피 생산국이다. 그 외에도 뭐 생산을 많은데 양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커피를 요즘 무수히 많이 마시는데
사실 뭣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대충 안 먹으니까 그죠. 근데 세계적으로 커피를 좋아하는 기호가 많이 하거든요. 진짜 천재가 제대로 먹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메이커 커피 3개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예멘에서 나는 모카 상품을 상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육질이라든지 뭐 루비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방 좋은 거 몇백만 몇천만 원 하는 거 그죠? 그런데 저는 명품이에요. 예멘이 어딘 거 가면 여기서요. 수도는 사나고 그걸 5마일 중국에서 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여기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모카한 상표가 세계 최고의 커피의 여왕이다 이런 명칭이 붙여주고 두 번째가 자마이카에 있는 블루 마운틴 저는 산이다. 자마이카는 어디 있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카리브해 북미하고 남미하고 있는 이 중간에 바다 여기에 섬이 쿠바 섬이 있고 히스파니올라 섬이 있고 자마이카 천안의 섬이 있고 작은 나라 여기에서 나오는 블루 마운틴 커피 명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나온 코나 이 세 개가 유명한 명품입니다. 이런 이름의 커피를 자주 본 사람 없습니까? 굉장히 잘 보고 저는 먹어본 일 없습니다. 소문은 그래 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커피 뭐가 뭐 좋나? 이거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 나는 커피 못 먹는다. 잠이 안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안 먹는다. 밤에 못 잔다. 이런 사람 많아요. 커피의 주 생분이 뭡니까? 카페인 칸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래요. 잠이 안 와요. 잠을 오는데 지장을 주는데 커피의 효능을 갖다가 하버드가 연구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 분석해놨는 내용에 보면은 첫째가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카페인이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치매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하루에 한두 잔씩 자시 집에 올 때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잘못 이야기했습니까? 요즘 치매 이야기 때문에 일본에서 나온 책 속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부정맥이더라. 가슴이 둥둥 이런데 놀래가지고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가슴이 부정맥이더라. 필요해가 메모할 게 있어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노트 메모지 하고 볼펜 찾고 나니까 뭐라고 했는지 다 잊어버려. 맞죠? 그 치매 전점인데 냉장고 앞에 가봐 내가 와이어 왔는 거 하고 말이야. 우리 얼마나 듣도록 그래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입니다. 내 세포가 늙어가지고 퇴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런 걸 미리 자꾸 훈련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보습을 자꾸 치고 도움 된다고 합니까? 또 바둑이라든지 이런 기박을 통해서 머리를 써야 돼요. 음식에는 이 커피를 계속해서 마시는 게 치매에 도움이 된다. 참고로 두 번째로 심장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심장 질환이 우리 갑자기 심장마비 온다든지 이런 거 많습니다. 심장 질환 부정맥 아까 부정맥도 이야기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휴식할 때 혈류량 가만히 쉴 때 피를 돌게 하는 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커피. 그래서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간 기능을 개선한다. 술 같은 거 좀 많이 마시고 이런 사람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지눌린 같은 분비액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우울증을 예방한다. 우울증 이거 무서운 병입니다. 우울증에 걸려놓으면요 자살하고 막 이래요. 심각합니다. 누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 도파민이라는 세로토닌 같은 이런 우리 뇌에서 나오는 분비액을 증가시켜서 매일 마시면은 우울증 예방에 한 20%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의 권위 있는 연구팀이 조사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면 혈류량도 높이고 막
준비를 빨리 해가지고 운동 능력의 효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막연하게 뭐 그냥 막 먹는다, 또 멋으로 먹는다 이런 게 아니고 적절하게 잘 챙겨서 자시면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커피 종류. 요즘 여러분들 간혹 카페 같은 데 가는데 뭐 이름을 알아야 묵직이죠. 커피 이름 아는 데는 이야기해보죠. 어찌나 이름 말씀을 하는지 말이지. 이제 대충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아메리카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이건 순수하의 블랙 커피입니다. 그냥 커피 가루에다가 물하고 섞어가지고 그거다가 이제 기호에 따라 설탕을 좀 넣는 정도는 그거는 블랙 커피라고. 블랙 커피. 딴 거 안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우유가 이제 거기다 첨가되는 게 뭐냐. 우유가 첨가되는 게 커피에다 우유를 넣으면 카페라떼 많이 좋아하죠. 저도 카페라떼를 제일 찾는데 카페라떼를 만들면서 뭐였을까? 그 위에다가 우유하고 커피 섞이니까 잘 해가지고 하트 모양을 쫙 그려주지, 그죠? 모양 커피. 그럼 줄 안 보십니까? 이 카페라떼입니다. 우유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카푸치노. 이 우유를 막 불린지 몰라도 위에 우유 거품이 막 둥둥둥 떠들어오고 만들어줍니다. 카푸치노입니다. 사실은 우리 쯤에 이제 연세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요즘은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도 그런 컴퓨터 화면 같은 데 도둑놈들이가 돈 주고 찾고 뭐 다 해결하는데 몰라가지고 어쩌 특히 또 이름도 뭐 거기는 다 몰라가지고 애매할 때가 많은데 그죠? 이게 참 제가 하는 좀 자꾸 배워가면서 사시는 것도 지배력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 모카 해가지고는 커피에다가 우유가 들어갔는데 설탕 넣고 안 넣고 놓으면 그 자기 자유입니다. 당뇨에 있다가 설탕을 안 넣고 먹는 사람도 많은데 설탕 넣고 먹는 자유고 그다음 거기에다 또 다른 제3자의 시럽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코코아 가루라든지 초콜릿도 그다음에 카라멜 이런 시럽을 갖다 넣어가 먹으면은 카페 모카라든지 마키아토 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마키아토 이런 게 초콜릿 시럽을 넣었을 때 그런 게 나온다. 커피를 대충 저도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디카페 하는 게 있어요. 디카페. 그건 뭐냐? 커피에서 뭡니까? 카페인을 뺏는 커피. 카페인 성분을 뺏는 커피. 그거 이제 하도 카페인 잠이 안 오고 이랬길래 그런 기호로 찾아서 했길래 그걸 빼고 만든 커피도 있습니다. 사실 원래 커피의 진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게 주성분인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고 우리가 요즘 흔히 집에서 많이 먹는 인스턴트 커피 이런 봉지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처음 들어온 게 6.25 사변 때 들어왔습니다. 6.25 사변 때 미군들 레이션 박스 아시지? 그죠? 우리 다 여러분 다 알아보니까 그게 뭐 비스켓, 초콜릿, 제리 뭐 이런 거 한 몽 이어 한 박스가 이어가지고 재수 좋으면 미군 진행하는데 헬로와 주인공 하면 박스 채워서 던져줄 때도 있었어요. 동네에서 난리가 나죠, 그죠? 껌도 들었고 뭐 온갖 거다. 그때 커피 이걸 어디가 이게 먹는 기라 장난 안 하는데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고 그냥 찢어가지고 쭉쭉 빨아가면 이 줄기가 시커멓게 또 제가 6.25 할 때 국물이 이야기였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 동네 아이들하고 이 먹는 건 맞는데 어떻게 먹는지 그 이제 물을 팍팍 끓여가지고 근데 가루를 넣어가 저어가지고 이래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 씹으면 설탕 넣고 이래 먹어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쭉쭉 빨아가 먹던 그런 기억도 새삼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트 커피는 6.25 때 처음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잘 배합해가지고 동서식품에서 믹스 커피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스턴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막 눈만 뜨면 식당에 가면 전부 공짜로 주는 게 지금 믹스 커피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도 없이 오늘도 여와가 전부 저 집에 막 채워놨잖아요. 한 잔씩 다 하셨죠. 참 커피 이시는 대단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이렇게 먹는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의를 내린 사람이 재미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쇄물이 틀렸는데 그걸 고쳐가지고 페르고리 그다음 탈레랑입니다. 탈레랑. 이 사람은 프랑스의 외교관이며 원래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1754년에 나서 1838년 그것도 틀렸습니다. 38년 84살까지 살았는 사람입니다. 외교관인데 이 사람이 커피 마니아였다. 근데 이 사람이 그죠. 나폴레옹 시대 때 외교관. 나폴레옹이 언제 났습니까? 1769년에 났습니다. 1769년에. 그래가지고 언제 죽었느냐? 1821년에 죽었습니다. 저 센테르나 섬에 귀양 가가지고 위궤양, 쉽게 하면 요새 말하면 위암을 걸려가지고 52살에 죽었습니다. 영웅인데 이 사람 시절에 외교관 하면서 전 세계를 알리기 탈레랑입니다. 페르고리 탈레랑. 이 사람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마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커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저기가 참 재밌는 게요. 커피는 이렇게 해놓고만 악마처럼 검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옥처럼 뜨거우나 따끈하게 먹어야 돼요. 커피 티가 빠져버려서 커피 나갑니다. 지옥나 천사처럼 순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처럼 달콤한 것이다.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딴 거 다 잊어부터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처음 나도록 하고 탈레방에는 요만한 쫙 알아가있다가 어느 기회에 뭐 손자나 밑에 후배를 누가 할 때 한 포 나 제일 한번 써보세요. 상당히 이습입니다. 유식이 보이죠,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처럼 순수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뭐 우유나 초콜릿이나 이런 거 안 넣습니다. 블랙, 그대로 맛을 그 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처럼 달콤하다. 설탕을 적당하게 섞어야 됩니다. 이효석이라는 우리나라 소설가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을 쓰는 그 소설가가 쓰는 수필 가운데 낙엽을 태우면서 한 기억나는 우리 고3 때 교과서에 실린 수필입니다. 거기에 보면 낙엽을 태우는 게 커피 끓이는 냄새같이 구수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고에 남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커피에 대한 정의를 페르고리 탈레랑이라는 사람이 아주 멋지게 했다. 그런 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이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커피 참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무수하게 많지. 눈만도 차 한잔하다 하면 거기 대표적으로 커피다, 그죠? 많이 먹는데 실제로 커피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이 전부 북부랍니다. 북부. 핀란드, 뭐 헬싱키 있는 그 음악의 그 노르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유럽 쪽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소모한다. 소모국이다. 이런 걸 참고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충 이제 별 이야기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커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커피를 최초로 먹은 사람이 고종입니다. 고종인데 그래서 이제 고종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종이 커피를 처음 먹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상당히 슬픕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건데요. 고종이 누구냐? 1852년에 나가지고 1919년에 독살당했습니다. 그리고 26대 왕이죠. 26대 왕. 조선의 26대 왕입니다. 고종 아버지가 누굽니까? 흥선군입니다. 흥선군
분인데 이름은 이하은이죠. 이하은인데 이제 모두 흥선 대원군 이렇게 계시는데 그죠? 대원군 맞아요. 대원군이 뭡니까? 대원군이 글씨 앞에다 대대조사합니다. 대원군이 그죠? 임금의 생부한테 주는 벼슬 이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임금의 생부, 임금을 낳은 아버지는 전부 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그래야 되는 게 정사이죠. 임금, 태조 아들, 그다음 정종은 태종은 동생이고, 그다음 거기 또 동생 아들이 세종이 아들 대대로 내려가니 뭐 그게 임금 계열인데 간혹 이런 식으로 임금이 후손이 없다. 후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서 옆에서 하나 차오다가는 게 임금이. 그럴 때는 이 임금 된 사람의 생부가 있다면 나는 아버지가 있다면 이 사람한테 주는 벼슬 이름이 대원군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라 해야 돼. 반드시 흥선대원군. 그럼 우리 조선에 대원군이 몇이 있는지 아십니까? 3사람 있어요. 3사람. 선조 아버지가 덕흥대원군이에요. 선조. 명종 다음에 선조가 임금이 되는 명종이 세상에서 일찍 버리고 그다음 후사를 이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뭡니까 관료들하고 그다음에 대비 이런 사람들 의논해가지고 선조를 임금으로 세웁니다. 16살 때 임금을 세우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생부가 있는 거예요. 덕흥군이요. 덕흥대원군. 그다음에 철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5대 이 고종생이 하기 전에 바로 철조인데 철저히 25대 임금인데 그죠? 이 사람은 31년에 나가지고 63년에 죽었습니다. 1800입니다. 이 재미나는 얘기죠. 이 철종이 임금 된 거 알죠? 그죠? 별명이 뭡니까? 강화 별명이 뭡니까? 철종 대왕비가 전개군이라 전개군. 그래서 군이라는 것은 뭡니까? 첩사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서자라는 말입니다. 임금도 그죠? 첩을 많이 뒀잖아요. 후구 듣기 좋아하는 후구이라고 하는데 후구 그 첩입니다 전부 다. 우리 어릴 때는 동네도 누구 첩사에다 가지 본처가 와가 머리채 쥐고 저는 들어봤어요. 살림을 따로 채 줘놓고 사는 돈 많은 사람 첩사에 줄 서이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임금이 첩을 많이 뒀는 게 그 후궁이라. 후궁을 제일 많이 둔 임금이 누구인지 하면요 3대 태조입니다. 이방호에 17이 뒀다. 17이 첩을. 그러니까 지금 마늘에 본 마늘에는 영민씨였는데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덩이 졌어요. 저거 천함들 너희 다 죽이고 뭐 태조이 막 그런 거 안 했습니까? 그죠? 민무시라고 완전 다 죽이고 이랬는데 그 첩을 그렇게 많이 두니까 아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태조이 12남 17년 나왔습니다. 12남 17년. 근데 재미있는 거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종 아주 훌륭한 임금님이 한글도 만들고 이 세종 임금님이 조선 27 임금 중에서 아들을 제일 많이 낳은 임금이에요. 아들. 이 본체에서 그죠? 본체에서 팔남 2년을 놓고 팔남이 소헌방호라고 청송심씨였어요. 부인이. 근데 거기서 아들 8이 낳은 아들만 그 딸 둘 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후궁에서 10남 5년간 4년 5년 얘기하는 하여튼 아들 10명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세종 임금님은 아들이 18명, 27 임금 중에서 아들을 제일 많이 낳은 임금이 세종입니다. 그래, 세종이 이런 얘기 있어요. 소헌왕후라고 청송심씨 본처하고 이랬는데 이 배가 빌 날이 없는 게 안 그렇겠습니까? 연년생은 또 놓고 막 이래요. 문종이 14년생인데 문종 제일 맏아들이 14년생인데 그 다음에 뭐 딸이 그 다음 16년생이고 그 다음 세조 임금이 17년생이고 그 다음에
안평대고 18년생이고 이래요. 쩔쩔쩔 막 그래가지고 저 끝에 뭐 10명 나오면 10명 그러니까 이 왕비가 소나무가 세종이 오늘 침소 들어간다 하면 안 됐다 지금 뭐 어때 가라 걔가 자꾸 후궁지 뭐라요. 그 세종도 후궁이 5치 돼 있었어. 그 이렇게 많이 났는데 꼭 뭐래 다른 업적이 좋은 거하고 자식 놓는 거하고 문제가 다르지. 더 재미나는 거는 태조 왕건이는 왕비가 29이었어요. 왕비가. 근데 이제 재미나는 건 이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것이요. 정비가 있고 정비 본부인 딱 하나 이건 하나만 딱 있고 그다음 나머지 왕비들은 후구 이렇게 했어요. 후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구별이 엄격히 됐는데 고려 때는요 전부 임금님이 이래 관계했는 여자는 다 왕비라요. 후궁인이 정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말빨이 돼 세자 하면은 저 친정 쪽 그 세력에 따라서 말빨이 세게 저 친정 얼마나 그 주거에서 땅을 많이 가 있고 사병을 많이 거느리고 힘이 세냐에 따라서 말빨이 셌어요. 그 태조왕건 같은 경우는 고려를 처음 통일해나가니까 나라에 흩어져 있던 많은 지방의 토들이 이 보험 넣는다고 왕건이한테 딸을 막 갖다 바치는 거야. 딸을 서로 이 혈연 관계가 있어야지 서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왕비가 29 태조 왕건이는 이 가운데 자기가 좋아해서 결혼한 사람 딱 하나밖에 없었다. 장화왕후라고 나중에 저쪽에 옷인데 그 지가 한창 뭐 운동하러 뭡니까 전쟁 치러 다니다가 우물가에서 물 먹는데 그 보들립을 쭉 훑어가지고 물가에서 주더래 참. 풀어가 물도 얹힌다.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한 사람 딱 그 왕비가 장화왕후라고 한 사람이 지 혼자 지가 좋아했는데 나머지 전부 정략 결혼이. 그래가지고 25남 9년을 낳았다. 아닙니까? 5남 9년. 왕비가 29이거네. 그럴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가 여담입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물 한 잔. 사람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철종 아버지, 선조 아버지, 그다음 고종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들 아버지를 다 몰라요. 그 다 임금이 됐을 때 쭉 없었어요. 그걸 별로 실력 행사 안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정치에 직접 개재했습니다. 대원군이 아들이죠. 본처에서 둘이 죄송합니다. 본처 또 첨이 있었는데 하나 있었는데 본처에서 제명이라는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제화이라 이 고조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첨의 아들은 제서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야기 있었고 이랬는데 둘째 아들 갖다가 임금을 시켰어요. 고종으로. 이게 만드는 이유도 있습니다. 고종이 52년생인데 철조 63년에 죽었으니까 얼마입니까? 우리 나이로 12살에 임금이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그죠? 몇 번 안 합니까? 만 11살인데. 그런데 이걸 어린아이 저거 마다들을 안 시키고 야를 시킨 이유가 자기가 섭정을 할 목적으로 대략 한 20살 가까이 되면 아버지가 엄마가 다 때치고 지가 한다만 정신을. 그래 자기가 올해 한 20년 할 목적으로 일부러 나이 어린 둘째 아들을 임금을 시켰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 대원군이 이제 습정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재미난 얘기죠. 이 당시에 23대 순조 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순조가 1790년생, 그러니까 1834년에 죽었어요. 44살까지 살았는데 1800년부터 임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34년 임금을 하고 죽었는데 그죠? 아들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효명세자라고
도면 세자라고 세자를 딱 세자라고 세자를 책봉해놨는데 이게 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려. 이거는 혁명세대는 9년에 나가 30년에 죽어. 1809년에 나가 30년에 죽어. 근데 요 아들 세자가 장가는 갔어요. 정순 무슨 나오고? 아이고 갑자기 하여튼 장가를 가가지고 신정왕후입니다. 신정왕후라고 이거 조신데 조대비가 그냥 조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또 하나 낳았어. 이 아들이 헌종입니다. 헌종. 24대 왕인데 이 헌종이 27년에 나가지고 49년에 죽었어요. 1800년. 별로 못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이 순조 장인이 김조수이라고 안동 김씨였어요. 그 부인이 순원장이라고 안동 김씨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 안동 김씨가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정농단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이야기가 탄핵을 당했는데 이는 나라를 지금 멋대로 죽으려는 거예요. 그 왕도 나이가 어리고 11살 임금됐어요. 근데 물론 수령청정하는 그 할배가 대비가 있었고 해도 안동 김씨들이 여기서 차고 나가지고 얼마 동안 나라를 저거 멋대로 했느냐 하면 이 철종 죽을 때까지 무려 60년 동안을 저거 멋대로 했는 거예요. 1800년부터 보이죠. 1800년에 임금이 됐잖아요. 순조가 1800년 임금이 되가 3, 4일까지 1800년 이때부터 세력지가 63년에 철종 죽었잖아요. 이 순조 죽고 난 다음에 이 헌종 임금식인데 이 헌종이 몇 살에 임금되지 않습니까? 8살에 임금이 돼요. 8살. 저 아버지 죽고 난 없다. 8살. 안동 김씨들이 앉아가 저거가 나라를 마음대로 쭈그리는데 도움이 되는 놈 누가 안 긁어치겠노? 너 저런 데를 좋아하는 거야. 8살짜리 임금 한 사람 놓고는 저거 멋대로 저질해요. 그리고 왕비는 전부 안동 김씨 다 집이었고 이것도 안동 김씨 마누라고 안동 김씨 그런 게 60년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60년. 그러니까 이때 이 흥선군이 왕족입니다. 그죠? 흥선군이니까 서출입니다. 이것도 그죠? 임금의 정비에서 나오면 뭘 갑니까? 대군이랍니다. 수양 대군, 만평 대군 이거는 정비에서 나오는 아들이고 그냥 후첩, 후궁, 첩에서 나온 아들 그냥 군입니다. 그죠? 여자들은 공주, 옹주 이런 이야기 하죠. 그건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흥선군이 바깥에서 왕족이면서도 나라가 이래가 안 된다. 지금 요즘 우리 심정하고 비슷할 거예요. 나라가 이래 되겠나? 참 미친 얘기죠. 말은 다 뭐하겠고 말이야. 온통 도둑놈들이 말이야. 활결축. 일본말로 민나 도로가 됐어. 걸치하고 그런 심정인데 이 흥선군이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철학이 분명하고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제거되거든요. 그러니까 반 미친 개입이죠. 파라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내에서 막 술 먹고 말해 개인신 노릇하고 안동 임시 지내가면 막 대감하고 저를 제가 아 그래 흥선군이가 하나 내려가면 돈도 뒷바닥에 확 보이는 옆에거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죽어가고 형편없는 인물로 자기가 인물을 그렇게 해요. 심지어 안동 MC 발 벌린데 가래를 밑으로 들어가는 일도 수모를 다 겪어요. 이러면서 뭘 썼느냐 이거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동 MC 세도 정치 이거 안 하면 나라 망한다. 이러고 있었을 때 대궐 안에서 또 누가 그런 생각을 해놓고만 바로 효명세자의 부인이면서 헌종의 어머니 신정왕후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어마에도 안동김씨, 며느리도 안동김씨, 주위에 전부 안동김씨 대궐 안에서 뭐 이 나라 꼬라지 이래가 안 된다. 그래
이를 갈고 이 풍양 좋으신데 자기 동생은 남동생 하나 바깥으로 일하면서 이 사람하고 흥선 대원군하고가 마음을 맞춥니다. 말을 맞춥니다. 그래 쫙 했는데 용케도 그죠. 철종이 이건 귀한 같은 직업입니다. 왕족이 영모의 연루대가 전개군이 기함을 갔어요. 그 집안 몽땅 다 그대로 강화도로 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군 죽고 그 밑에 아들이 이제 철조인데 이 원법이라 원명이 원법이라 해가지고 천하 벌거숭이라 뭐 왕세자 왕기 이들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공부를 했는 것도 없고 그냥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벌거숭이 뛰댕기는 놈이에요. 그런데 안동이 밑에 대궐에 앉아가 다음 임금 누구 시키고 그뭐 일주일 시간 찾아보다가 그 힘쓰는 것도 없고 글러치는 것도 없고 이런 놈 만만한 놈 하는데 철종 저거 원범이 강화도에 사는 놈 얼마나 데리고 와가 임금 시키자 이러고 잡았거든요. 그 대궐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원범이를 철종을 임금을 모시러 가기 원범이 대궐에서 나왔다 가기 놀래가 뒷산으로 쎄가나게 도망가는 기라 와지도 모르고 그런데 가마를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는 임금을 또 간사하면 뭘 합니까? 법을 합니까? 궁중에 법도를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술이나 마시고 옆에 있는 후궁들하고 노력하고 정치는 우리가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게 묘하게도 그죠. 요후에 헌종도 8살에 임금이 되고 한 15년 했는데 이 딸 하나만 딱 남겨놓고 부사가 없었어요. 근데 철종도 마찬가지예요. 알 열심히 높이 낳았는데 다 죽고 딸만 하나 딱 있어요. 그 사위가 박영효입니다. 박영효 생각하십니까? 김옥비와 같이 새로운 개혁파 그 운동을 하던 사람한테 망명하고 이러는 거. 딸 하나 있고 이러니까 이제 다음 임금을 누구 시킬 것이냐 이럴 때 이제 이 조대비가 대비가 돼가지고 상당히 발언권이 있었습니다. 조대비. 그러니까 대원군 흥선대원군하고 이렇게 짜고 이 둘째 아들 고속이 되는 제화를 갖다가 여기 양자로 들여놓고는 그 어조대에서 다음 왕은 자를 시키자. 어이 뭐 안동민수 이러고 이게 제가 어제 있는데 그 반피고 술 먹고 개판치는 놈이고 이라니 괜찮겠다. 좋다 이러다가 시켰네. 이 잘못되지. 딱 들어서자마자 고성 임금 안 사놓고 고성이 언제부터 하기를 63년부터 임금했어요. 여기 죽어서 일이죠. 1863년부터 임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했냐면 1907년까지 했습니다. 이때 일본 놈도 아닌데 쫓겨나가지고 죽기 19년이 죽었네. 쫓겨나갑니다만. 이랬다 때 안 사놓고는 대원군이 습정으로 탁 치고 돌아가지고 제일 크게 내부적인 4가지입니다. 안동김씨 세도정치 타파. 참 죽이는 게 잘라내고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왕권 강화. 왕의 권력이 뭐죠? 형편없이 됐다 이거. 그러면서 뭡니까? 경복군 보원. 경복군이요. 조선시대 주국인데요. 임진왜란때 불나가 불탔어요. 임진왜란때 불탔는데 은 200년 동안 그걸 지을 재력과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대로 저 팀이 쏘고 놔뒀단 말이에요. 그걸 요새 경복궁 가보면 지어진 게 대원군이 지금 새로 지어진 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궁을 새로 지어야 된대요. 그러자 할 때는 재원이 부족해서 뭐 세금을 많이 내고 심지어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 사대문 출입료도 받고 전화들마다 전국에 있는 수리조합의 물세도 받고 그다음 원납전 단백질 해가지고 막 돈 차조하는 이런 것도 받고 해가지고 원성도가 높았어. 그러나 왕성강화. 그다음 또 한 가지 외국 정치 쓰는 걸 철저히 막았어요. 세국 정치. 그다음에 그 천주교가 아니죠. 엄청 많이 돌아있었습니다. 정조 때부터 천주교가 돌아있고 그 다산 정야교회도 천주교를 뭐 신봉하고 했다 한데 그걸 다 안 된다. 죽였어요.
대원군이 무려 천주교인을 갖다가 한 8,000명쯤 죽였다. 그때 천주교인들이 그 도심 앞에서 소문나게 살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 투매산골 꼴짜기로 숨어들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예배 보는 장소를 뭐 합니까? 공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촌에 가면요, 산골짜기 그 주임 신부는 없는데 신부님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봐주고 공소라 그래요. 그 숨어 사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안 죽을라. 그 서울에 한강변에 가면 절두사라고 해요. 절벽이 이런 데 강이 흐르는데 여기 천주교인 한 사람은 목을 탁 치는 거예요. 머리 절두사. 그런 이야기가 천주교도를 통해서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딱 묶어놓고요. 창호지를 물에 적시고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한 겹, 두 겹, 세 겹. 70사 쫙 들붙잖아요. 창호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정신자사 어머님들 그 뭡니까? 안덕사 앞에 그 무슨 그거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아니 동원이에 그 문이 입고 있습니다. 그 문을 이렇게 뚫어놔서 가방속에 교인 목을 매가지고 이쪽으로 당기면 머리가 이렇게 차해가지고 죽이. 칼로 빈다기 이렇게 아니고 잔인하게 그걸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련적인 네 가지를 쭉 강하게 실천했는 사람이 경선대원입니다. 그런데 서은철폐도 그렇지, 서은이 들어가지고 나라 다 망친다고 서은철 되는 거 맞습니다. 서은철 돼가지고 뭐 전국에 수백 개 있는 거 나왔어요. 40몇 개가 나가고 있는데 그랬는데 이때 이 보족이 이렇게 했는 그 하는 중에 여기서 이제 보족이 슬픈 커피를 마시게 된 계기가 나오는데 63년에 임금됐잖아요, 그죠? 63년에 임금이 돼가지고 66년에 결혼을 합니다. 금성구 자기 집에서 이거하고 민자열 여흥민심입니다. 명성왕후입니다. 저 한 살 많아요. 51년생. 이 사람은 51년생이고, 그 52년생이고, 이게 얼마였어요? 1895년에 을미사변이라고 일본 놈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이런 참 여러 가지 잘 아셔야 돼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국모 나라의 왕비 국모가 보죠. 경복궁 안에 건축궁 안에 코코룩하는 왕비의 침실에 일본 놈이 그 당시에 일본 놈 봉사 미우라 고로로 하는 놈이 본국의 지령을 받고 암호명이 뭔지 압니까? 여우사장이네. 여우사장 사는 암호명이 지령을 받고 자기네들 그 탈전이 깡패들이 쉽게 이야기하고 이런 놈을 여러 놈 거느리고 군인을 동원해가 경복궁 치고 들어가요. 우리나라 독립 자주 국가 아닙니까? 임금 대원을 문진이 같은 건 다 죽이고 그 옥포로 침실에 들어가지고 왕비를 칼로 칼을 그때 사용했던 칼이 히젠도라 그러는데 지금 후쿠오카에 어떤 서실 사원에 가면 그 칼을 달아놓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사랑이 다른 칼에 왕비를 냈다. 순천하 우리가 그래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왕비를 그런 죽이는 거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66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 뭡니까? 불란서가 제일 먼저 쳐들어온 이유가 이 당시 전 세계가 서로 교류하자, 무역하자, 교류하자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병인양요. 강화도에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불란서 신부를 무려 8명이나 죽였어요. 대원군이 천주교 박해하면서
선교사로 많이 돌아서 18명 죽었던 이유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막아가지고 한 달 이상 강화도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불란서가 해가 가지고 그러면서요 강화도에 있던 서구에 있는 좋은 책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때 가져간 게 우리나라 국보에 있는 고려 때 만든 직지신경하는 거.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로 찍었는 책. 그게 지금 불란서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서양에서 만든 구텐베르그가 만든 것보다 200년 앞서 만든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 발명품입니다. 금속 활자로 찍은 거. 그래 얼마 전에 불란서 그 정부에다 대고 그거 좀 빌리도 우리나라에 전시하면서 구경이나 좀 하자. 빌려. 진짜 그 우리 키인데. 제가 약탈해 갔는데 그때 병인 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71년에 또 미국이 또 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유가 지금 뭡니까? 상호 교류하자. 그것도 세우경제 또 이것도 강화도에서 싸우다가 쫓아내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76년에 1800입니다.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 일본이 이유를 운영호 사건, 우리 국민학교 학교 다닐 때 운양호 사건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본토 발음을 해가 운영호 사건이니까 대화 관계에 해가지고 결국 여기는 병자 수호 조약을 일본하고 처음 맺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내건 이유가 뭐고 세계 항구를 개방해라. 부산포, 제물포, 원산포. 그 이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 열리도 되고 항구 부근에는 그 외관계가 일본 놈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구도가 흡식이 되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 문물들이 막 들어오면 서양 문물들이죠. 그래가지고 1882년에 이모 곤란이 다들 오셨죠. 이게 뭐냐? 이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 호리모토 하는 육사나온 교관을 하나 데려다 놓고 벨기군이라 해가 신식 군대를 조직했어요. 신식 군대를. 그걸 조직하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신식 군대하고 구식 군대하고 차등을 두는 거예요. 그 신식 군대는 옷도 이제 갑판 탁 차고 말이야 총칼 차고 폼나게 우리나라 옛날 분들은 핫바지 입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잉호감에 들고 뭐 산지장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발치를 해가지고 봉급을 밀어가 잘 안 주는 게 이거는 뭐 대우도 좋고 그래 울분이 차가 있는데 뭐 1년치 봉급 좀 미랬는데 몇 달치 봉급을 주면서 쌀 그것도 쌀로 주는데 쌀에 반은 모래를 섞어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뭐 불러요. 이때 제일 주목되는 게 민자의 민겸어 주고 오빠도 맞아 죽었어요. 민자에 죽인다고 왕비 죽인다고 하니까 이 변장이가 보따리 사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대원군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지고 아버지 좀 차리 주소하고 보자니까 대원군을 불렸는데 민자에 안 오면 안 된다고 원성이 높으니까 대원군이 허위로 민자에 시신도 없는데 죽었다고 가짜로 장례를 치르는 그 사실 죽질 않았어요. 도망가 있었어요. 그래 그 다음에 84년에 이제 합신정전 합니다. 개화파들이 이런 안 된다. 일본의 뒤를 믿고 혁명을 일으킨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역사 말하는 우체국입니다. 우정국하는 게 들어서는데 그때 행사가 있었죠. 저판에 정권을 지고 막 나를 엎어고 시작하고 쿠데타 시키죠.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 뒤에 달아가지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3일 천하로 끝났더라고요. 그때 대표적인 박영효, 김옥균, 서재필, 짱선 개합파 전부 일본으로 망명을 넘어가버리고 그 다음에 84년이 되고 노래되고 난 뒤에 94년에 큰 사건이 종합 농민혁명.
이게 이때 그죠. 전라도 고부군이라는 군수가 조병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악랄하게 착취하는 백성들. 한 철종 때 그죠. 이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물란한 게 막 나오는데 삼정이 물란하다. 삼정. 대표적으로 나라 잘 살게 하면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군정, 그다음 전정, 저희 그다음에 판고 이 세 가지가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군정하는 거는 16세부터 60세까지는 병력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물러가야 돼요. 평소에 다 농사 짓고 직접 자기가 군대 그 직업군인으로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농사 짓고 그 대신 1년에 얼마씩 배를 한 필씩 세금을 내 분포 해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쟁하는 거는 그 당시에 전부 소작민입니다. 일반 농민들은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소작 붙여가지고 묵고 사는데 이 땅을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세금은 쥐가 주인인데 내야 되는데 소작민들한테 다 덮으시고 그것도 말 안 들으면 니 말고 있어서 차 옆에 소작하려고 하려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악랄하게 참 착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복하는 또 뭐냐 하는 얘기죠. 백성이 굶어 죽는다. 중국이기 때문에 쌀 떨어지고 볼이 나오기 전에 굶어 죽는 사람 많아져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보릿고기 하는 거 우리 세대는 뭐 조금 알듯 말듯 했지. 그죠? 이럴 때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한가만 이라고 가을에 이 농사 지으면 갚아라 하는데 빌려줄 때는 대빵을 쏠리고 뭐 등격가루 섞어가지고 형편없이 줘놓고 이거 받을 때는 이자까지 치가 따블로 빼앗습니다. 이 삼정이 무너졌다 하니 최초부터 시작해가 조선 말기 때 나라 망하게 백성들이 울분이 막 이까지 차요. 전부 때려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전라도 고부군에 있는 조병답이라는 분 악랄하게 착취해요. 이 사람들 끌어모다가 왜 합니까? 저 중앙에 대를 대감들한테 갖다 바쳐요. 그래야지 자리가 보존되고 지도 영전하고 이런 게 전부 연쇄적이에요. 그래서 조병답이가 극하했을 때 여기에 나있던 동학의 접주 누가 일어나? 전봉주 그거 알죠? 이 전봉주라는 사람이 54년에 이제 95년에 효수 당합니다. 다음에 잡히고 난리가 나가면 전라도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야 서울 가자 하면서 오는데 가는 데마다 동민들이 다 농민들이 서서히 예의 들고 중앙에서 검장이 안 되고 또 왜 합니까? 청나라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는 꼬라지 이랬어요. 청나라 군사 좀 보내가지고 제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난리는 저 나라에서 감장을 못한다. 그래 청나라 군사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 이때 이 청하고 일본하고 저끼리 또 뭐 조약이 있어가지고 조선을 누가 더 먼저 잡아먹나 하는데 청나라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배를 일본이 세력이 켜져가지고 자신 있게 쳐다보고 있는데 청나라가 군사를 개입시키니까 이거 안 된다 하고 일본도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저거 둘이의 이끌려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참 가짜도 안 하지. 땅은 우리나라 땅인데 피해 누가 봅니까? 이래가지고는 일본이 승리합니다. 딱 이거는 조선 누울라고 다 돼가 이제 서서히 엮어 가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조선에서 지금 제일 늙어치는 게 누구고? 민자연이 명성황후다. 이거 빨리 제거해라 하고 일본 본토에서 이토히로부미 최고 승식을 유라고로 일본 공사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우사장라는 암호를 만들어가지고는
95년 10월 8일이니까 밤에 대궐로 쳐들어가지고 희젠도라는 칼로 탄 거예요. 그 우리 많이 안 나옵니까? 내가 명성하고다. 내가 인간의 공부하다 뛰어나왔다. 왜? 북녀 상국 막주 얘기라.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도 묘라고 오라가 또 밤중에 이거 대궐로 쳐들어가는데 명성하고 얼굴을 모른다 이거. 누가 누구지? 그 북녀라 상공들이 옷 갈아입고 이러면 누가 명성하고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우범서에 우범서에라는 대궐의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명성하고 잘한다. 내가 전화 들고 뭐 관리하고 하는 잘한다. 이마가 57년생 1902년에 죽었는데 2년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맞아 죽었어요. 일본 농민가 살다가 맞아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얼굴 앉아있고 이거 앞세워봐 많이 죽었습니다. 대권 문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성하고 광궁의 국녀 상공이 막주니까 그래가지고 명성하고 찾아가 죽여가지고 왜냐 대궐 뒤틀에 기름 불 질렀어. 그런 장면 생각하면 우리가 이를 가로도 국모라는 거죠. 그때 이 대궐 속에 저주편에 고종이 있었어요. 한쪽에 지금 마늘에 맞아주면 대궐 속에 고종이 있었어. 그만큼 나라가 썩고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커피 먹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이래 죽이고 난 다음에 고종이 야 이 대궐이들 나도 받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96년부터 7년까지 우리나라 대궐을 비워놓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뭐 독일도 와 있었고 미국도 와 있었고 일본도 와 있었고 뭐 영국도 와 있었고 프랑스도 와 있었고 러시아도 와 있었고 요즘은 대사를 하는데 그때 공사관들이 전부 뒤가 외국인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힘이 세고 그리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게 러시아 공사관이었다. 그래 러시아 공사관한테 내 좀 보호해도 하고 그게 피난 가는 거. 그걸 아관 파천이라고 아관 파천. 이걸 가는 걸 파천이라고 하는데 아라사 공사관으로 파천 갔다 아라사. 이때 캐롤 웨베르라는 사람이 러시아 공사로 있었습니다. 잘 보여줄게. 그래 이 2년 있는 동안에 커피를 얻어 마시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들어서지 않았는데 이래가 고종이 커피 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이야기죠. 커피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고종이 처음으로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슬픈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웨베르라는 공사가 들어올 때 손탁이라는 앙투아네트 손탁 이랬습니다. 본명이 앙투아네트까지 좀 들어봤는 거죠. 마리 앙투아네트 루이 16세 부인인데 뭐 낭비를 많이 해가지고 다두대 사라져 죽는 왕비였습니다. 루이 16세 부인이 마리 앙투아네트인데 이 사람 앙투아네트 손탁인데 이거는 1854년에 나오고 1922년에 여자입니다. 여자 외교관이에요. 근데 웨베르 러시아 공사가 들어올 때 통역관으로 데리고 들어온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고종하고 명성황후한테 잘 보여서 그 드나들면서 우리나라 국내부 하는 그 기관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무슨 관여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따르는 예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해가지고 이 사람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고종이 집을 한 채 내줬는데 외국 공사나 이런 사람들 들어오는데 수양식으로 살다 한국 주택이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은 것이
손탁 호텔하고 2층 양옥 건물을 지은 게 있습니다. 2층 양옥 건물. 그런데 외국 사람 들어오면 거기에서 기식을 하고 이제 제대로 자기들 일본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던 사람이 손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왜 손탁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다. 이제 이 아감 파트 돼가지고 러시아 고종이 있다가 97년에 계속 있어줬잖아요, 그죠? 이제 자기 꿈으로 환궁합니다. 환궁하면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뭘 했습니까? 조선. 이때 뭘 했는지 압니까? 대한제국. 그리고 이제 우리도 황제를 한다. 그래서 우리 조선 고종 황제를 합니다. 고종 황제. 처음입니다. 고종 황제. 왜 그 전까지는 중국의 거의 속국이었어요. 감히 그런 이야기를 못했는데 중국이 일본한테 지고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고 힘이 아주 약화됐습니다. 자신 있게 황제를 하고 연호를 썼습니다. 연호, 광무, 그 다음에 순종은 융희, 연호를 처음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황제가 조선 임금이 돼가지고 임금이 있는데 어차 서서히 이제 친러 정책을 쓴단 말입니다. 고종이 러시아하고 친해져가지고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일본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눈에 가시가 되겠죠. 이거 다 된 밥에 콧바수인데 이거 이 실컷 다 만들어놨지 뭐 러시아는 넣는데와 그래가지고 대박 1904년에 1904년에 일본이 러시아한테 러일 전쟁 선전 보고를 붙자 임마. 무슨 자식을 내가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그래? 그래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러시아는 그죠. 제주에 주력 부대가 스카노에 북태평양 북대서양 우쪽에 있다가 생각나게 일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대한해협 올 때는 일본은 짠자가 있다. 대박 두드린 거지. 박살 안 보기. 그리고부터 러시아 촛불이요. 일본이 크게 이기고. 그거 이제 뭐 제일 걸리는 건 민자에 죽였지. 그 다음에 러시아 이거 딱 잡아 이것도 열었지. 청일 전쟁에서 일본 청나라 쪼집지. 그죠 뭐 지 마음대로 이겨. 그래가지고 1905년에 뭐 하는 거야? 을사보호조약. 우리가 국민에게 을사보호조약을 배웠다 그죠? 요즘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일본하고 앉아가지고 일방적으로 까불지 마. 막 가다 미는 게. 그때 지금도 이야기하는 않습니까? 을사오적. 임금 앞에 우리나라 대신 5명 찬성이 가지고 됐다. 누굽니까? 박재수의, 이완료의, 이근택이, 이지호의, 그다음 남중형인가 뭐 이래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는 매국노들. 이 사람들이 찬성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넘어가니. 이게 뭐가 넘어가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의 군대를 해산시켜. 군인 없다. 그 다음에 외교권을 박탈한다. 외국하고 교류하는 거는 내가 다 한다. 일본이. 그래 정말 우리나라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허수아비 나라만 남았는 날이 이 을사보호조약. 설문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을사보호조약을 몇 번 하니까 고종이 그리고 허수아비인데도 기가 막히거든. 또 왜 합니까? 이 안타까운 심정을 그러고는 서울에는 통감북하는 부서를 하나 일본들이 설치해놓고 초대 통감이 또 여러분이고 그래 내년을 전부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세계 알려야 되겠다 하고 보내는 게 1907년 1907년에 저 멀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만국 평화회의 제2회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유엔 총회입니다. 그때는 유엔이 만들어지기 전이래. 그 회의를 각 국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어려운 상황 뭐 이런 시점을 전부 이야기하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너는 뭐 외교권이 뺏기가 우리나라는 연락도 안 오는 거라. 갈 수도 없어. 그런데 이제 고종이 용기를 내가 내용을 알고 밀사를 특파합니다. 누구 겁니까?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 세 사람을
우리나라 실정 좀 이야기가 뭐더라. 정말 일본 놈들 그 당시에 일본이 그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셌어요. 그러고 을사늑약 받을 때도 재미난 게 일본의 외무장관 가스라 하는 놈하고 미국의 국무장관 체프터 하는 친구가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26대 대통령 시오도 루즈벨트였는데 그때 국무장관으로 있던 체프터라는 친구하고 둘이가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 너가 아시아에 와가 필리핀 물 미국 필리핀 우리 한국 조선국 때 가만히 그래 서로 가만히 있게 하자. 세계에서는 그죠. 나라끼리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국가의 이익관계를 따져가지고 언제라도 배신하고 이쪽을 묶고 할 수 없다. 그 잘하는 그래 국방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망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짠따했다 해가지고 이거 불사등이랑 맺을 줄게 그런 미략이 있었어. 미국 와야 문감 줄게. 조선 뭐 우리 그 대신 필리핀 줍니다. 그래 1907년에 세 사람 보냈어. 이 사람이 저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생고생해가 몇 달이 걸려가 겨우 갔는데 그 대장 얼마도 못 가요. 일본은 주치기. 그 도착하자마자 이준희 열사는 그 피로에 빠져가 죽고 그 다음에 이휘정하고 이상섭 이런 사람은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들어도 못해. 등잡히 죽으니까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러 죽었어.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어. 그러면 이게 계기가 됐대. 일본은 고종이 어디 까불고 말이야 니 맘대로 밀사를 보내고 시끄리고 광차 그러니까 폐위되고 임금 강제 폐위돼. 그걸 마지막 한 게 누굽니까? 순종이 1907년에 들어가는 거. 완전히 로봇이죠. 그래서 순종 3년 딱 임금했습니다. 3년 임금하는데 또 더 빨리 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뭡니까? 1909년 10월 26일 10월 26일까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10월 26일 생각하는 게 있죠? 11년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후에 죽었는데 70년 전에 죽었는데 70년 전에 요 어때? 이등병무이가 총 맞아 죽은 날 10월 26일 안중근에서가 할빈역에서 이등병무이가 쏴 죽였다. 1909년 10월 26일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제대했습니다. 마무리 해져 있어. 예예예. 그러나 죽이고 난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이게 막 나라 망하면 제초하는 거야. 그래 1910년에 8월 29일 경술면 죽치 나라 부끄러운 나라 망해. 그래서 고종이 그 길을 마시는 계기가 같지만 그런 슬픈 사연 속에서 너무 즐겨 어떤 맛이 있게 그래서 오늘 커피 이야기 드렸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많이 기회하는 걸 많이 마시는데 커피 생산 종주국은 처음에 만든 거를 기억하고 그다음 커피를 평가할 때 아까 이야기했죠. 배려버린 그자랑 그것만 기억하지. 그래서 뭐 한바처럼 불탄을 넣고 지옥을 끓였고 그것만 이야기하지. 무서운 이야기 저희 장면에서 말을 좀 얘기가 민망해가지고 제가 그냥 워낙 열광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한 90분 쉬지도 안 하시고 커피 이야기가 조선 그 말기에 우리 역사 이야기까지 발전을 해가지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창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제 감동을 받는 게 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생년 월까지를 다 일일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치매는 원리 같으시고 자 이용창 선생님 앞으로
건투를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세명대학 교수가 나와서 그 제주도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9월 초순에 제주도를 2박 3일 가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 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봉수 교수예요. 2박 3일 동안 다른 일정을 다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해설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일하고는 상관없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거든 강의 들으러 오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 다음 주는 그 강사 사정에 의해서 1시 반으로 30분을 당기겠습니다. 30분 미리 시작할 테니까 1시 반에 시작할 테니까 물론 안내를 드릴 테니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회장님 뭐 전할 말씀이죠?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흥창 우리 교수님 진짜 재미나게 잘하시죠? 네. 너무 재밌게 커피 이야기부터 우리 좀 부끄럽지만은 근대 역사 너무 참 잘 해주세요. 한 번 더 박수 한번 예,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문지혜가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대학 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훈 회장님이 참 연세도 많으신데 진짜 잘하시거든요. 이종훈 회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그 고연숙 부회장님이 그냥 안 오시고 제가 설과자하고 또 2, 3, 4탕 가실 때 한 2개씩 하고 과자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쉬는 시간 가려주려고 하도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